연평균 매출 5천만 원이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학에서 32년 일한 저는 퇴직금 1억 원에 13억 대출까지 받아 18억 5천만 원을 강릉 경포대 모텔에 투자했습니다. 여름 2달,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성공인 줄 알았죠. 하지만 9월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겨울엔 하루 매출이 50만 원. 고정비도 못 건지는 수준이었죠. 1년 반 만에 13억 5천만 원의 급매. 제가 투자한 돈 18억 5천 중에 고작 5천만 원만 건졌습니다. 순손실 4억 5천만 원. 지금 저는 60살 인천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이라는 마법 같은 숫자에 속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현입니다. 올해 60이 되었고 이제는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관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몸담았던 사립대학교 행정실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57의 나이에 명예퇴직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학 행정실에서 32년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학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했으니 노후는 그럭저럭 괜찮으리라 믿었거든요.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사립대학 행정협의회에 참석차 출장을 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간소하게 진행되었고 저녁 시간이 일찍 비었습니다. 숙소 근처 해변을 산책하다가 펜션 단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본 광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펜션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주차장엔 서울, 경기 번호판을 단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펜션 사장님이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는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되시나 봅니다. 그럼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가니까 국내 여행객이 엄청 늘었어요. 성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같은 비수기에도 주말이면 만실이에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 관광지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뉴스는 봤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실감이 났어요.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있던 저에게 그 광경은 하나의 계시처럼 다가왔어요. 사학연금만으로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월 25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생활비 내고 나면 여유가 없을 게 뻔했습니다. 더구나 저희 부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내 영희가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직 55인데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니 앞으로 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강릉은 어떨까? 경포대 해변도 유명하고 교통도 편하잖아. 서울에서 KTX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하니까 접근성도 좋고 겨울에는 스키장도 있으니까 사계절 장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한 상상만 하고 있던 차에 얼마 후 대학 동창 모임에서 재호를 만났습니다. 재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동현아, 요즘 강릉 쪽 모텔이나 펜션 장사가 정말 잘 된다더라. 내 손님 중에 작년에 경포대 근처 모텔 매입한 분이 계신데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 진짜요? 나도 퇴직하면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야, 너 같은 사람한테 딱이야. 행정 일 30년 넘게 했으니까 관리 능력도 있고 꼼꼼하기로 소문났잖아. 한번 알아볼까?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퇴직하면 강릉에서 모텔 한번 해볼까 해요. 모텔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숙박업이 대박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니까 국내 여행객이 엄청 늘었잖아요. 제호 말로는 경포대 쪽이 특히 잘 된대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32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을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계산을 해봤어요. 퇴직금 1억에 아파트 담보로 3억 정도 융자받고 부족한 건 사업자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성수기에만 장사 잘 되면 충분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주에서 봤던 그 활기찬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58이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모텔 사업은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저는 대학 인사과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전환, 끊임없는 행정 업무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떠밀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1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32년 동안 쌓아온 세월의 무게치고는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것이 제 새로운 출발의 미천이 될 거라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퇴직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재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야, 본격적으로 강릉 쪽 매물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오케이. 내가 강릉에 아는 중개사 있어. 좋은 거 나오면 바로 연락 줄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현아, 괜찮은 매물 나왔어. 경포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야. 7층 건물에 객실 30개. 가격은 17억인데 금매라서 협상 가능할 것 같아. 17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 요즘 모텔은 대출 잘 나와. 매출 실적 좋으면 은행에서도 적극적이거든. 일단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그 주 토요일 저는 아내와 함께 재호의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KTX로 2시간이면 온다고 했지만 차로도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이면 충분했어요. 강릉 시내를 지나 경포대 방향으로 들어서자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1월 말이라 썰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들이 많았어요. 여보, 비수기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그러게요. 경포대가 사계절 관광지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나타난 건물을 보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깔끔한 회색 외관의 7층 건물. 1층에는 경포 오션뷰 모텔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주차장도 넓었고 바다까지의 거리도 정말 가까워 보였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좋았습니다. 이동현 선생님 맞으시죠? 32년 동안 대학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숙박업에 딱 맞는 분이에요. 관리 능력이 뛰어나셔야 하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다만 가구나 벽지가 조금 오래되어 보였어요. 소장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텔은 사장님이 10년 동안 운영하셨어요. 건강 문제로 급하게 매각하시는 거라 가격을 많이 내리셨습니다. 원래 20억이었는데 17억까지 내려주셨거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최근 1년간의 매출 장부였습니다. 7월 한 달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네요. 8월도 1억 500만 원이고요. 네, 여름 성수기는 정말 대박이죠. 하루 평균 35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나옵니다. 주말에는 만실이고요. 그럼 비수기는요? 비수기에도 주말은 괜찮아요. 평일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하루 1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내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장부상으로는 분명 매력적인 숫자였습니다. 객실을 둘러보는 동안 소장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아요. 경포대 해변까지 걸어서 5분이고 주변에 맛집도 많고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대관령 스키장 손님들도 오시거든요. 스키장이 가까운가요? 휘닉스파크나 용평까지 차로 1시간 정도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충분히 당일치기 가능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해수욕, 겨울에는 스키, 사계절 장사가 가능한 입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객실은 깔끔했지만 확실히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가구가 낡았고 벽지도 색이 발해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 자체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체적으로 하시면 2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 교체하고 벽지 새로 바르고 조명 바꾸고 하면 완전히 새 건물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총 19억이 드는 거네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취득세랑 이것저것 합치면 20억은 봐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 모텔 사업자 대출 잘 나옵니다. 매출 실적만 확실하면 은행에서도 적극적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만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여름 2달만 잘하면 1년 고정비를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돈이 부족한데요. 퇴직금 1억에 우리 아파트 담보로 3억 융자 받고 나머지는 사업자 대출 받으면 돼요. 제호 말로는 요즘 금리도 괜찮대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정확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 1억, 아파트 담보 3억, 사업자 대출 13억. 모두 합치면 자금은 마련되는 셈이었어요. 물론 빚이 16억이나 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매출만 장부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월 고정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63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200만 원, 총 1230만 원이 매달 나갑니다. 하지만 여름 2달만 1억씩 벌면 그 돈으로 거의 1년치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 희망적인 계산이 끝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2021년 2월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출이었어요. 제호가 소개해준 대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1금융권은 어렵습니다. 모텔은 평판 리스크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잘 안 해줘요. 대신 지역 농협이나 수협 같은 이 금융권은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세가 연 5.8% 정도입니다. 매출 실적이 있는 물건이라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연 5.8%라니 생각보다 높았지만 매출만 나온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3억을 빌리면 월 이자가 630만 원 정도. 여름 한 달만 잘해도 석 달치 이자는 나오는 셈이니까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분당 아파트 시세가 7억이었는데 3억까지는 무리 없이 나왔어요. 사학연금 퇴직금도 받았으니 신용도 괜찮았습니다. 4월 초 드디어 모든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술 한 잔을 기울였어요. 여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32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당신을 믿어요. 아내의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거든요. 16억이라는 빚을 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15일 모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57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강릉 지역 업체 서너 곳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력 있어 보이는 곳을 선택했어요. 사장님이 경포대 지역 모텔 인테리어를 많이 해봤다고 하더군요. 요즘 트렌드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화이트 톤에 우드 포인트 주고 조명은 은은하게 하면 젊은 손님들이 좋아해요. 객실마다 바다가 보이는 쪽은 창을 크게 내고 침대랑 가구는 전부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욕실도 전면 리모델링 했어요. 특히 수압과 온수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로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모던하게 만들고 대기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를 배치했어요. 벽면에는 강릉 바다 사진을 대형 액자로 걸어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는 거의 매일 강릉을 오갔습니다. KTX를 타고 오전에 출발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이 2달 가까이 계속됐어요. 힘들었지만 제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행복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예상대로 2억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취득세와 각종 수수료까지 합치니 총 투자금이 18억 5천만 원이 되었어요. 처음 계획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말 드디어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완공된 모텔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에 따뜻한 우드 포인트, 은은한 조명. 정말 새 건물처럼 깨끗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해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직원 채용도 마쳤습니다. 청소 담당으로 경력 있는 아주머니 3분을 모셨고 야간 근무자로 성실해 보이는 젊은 청년을 채용했어요. 모두 강릉 지역 분들이라 현지 사정도 잘 아시고 친절했습니다. 각종 숙박 플랫폼에도 등록했습니다. 여기 어때 야놀자 에어비앤비까지. 수수료가 10%에서 15% 정도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요즘은 모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시대니 어쩔 수 없었어요. 사진 촬영도 전문가를 불러서 했습니다. 깨끗한 객실, 바다 전망, 로비 분위기까지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여기 묵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6월 1일 드디어 경포 오션뷰 모텔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예약이 들어왔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15개 방이 찼습니다. 첫 손님을 맞이할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거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6월 한 달은 예상보다 조금 낮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한산했지만 주말이면 거의 만실이었어요.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7월에 접어들자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약 전화가 쇄도했어요. 평일에도 20개 이상 방이 차고 주말은 예약이 일찍 마감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만실이에요. 주말 예약도 벌써 다 찼고요. 정말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요. 경포대가 지금 완전 핫플레이스예요. 서울에서 가깝고 바다도 좋고 우리 모텔은 특히 깨끗해서 후기가 정말 좋아요. 실제로 플랫폼 후기를 보니 평점이 9.5점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사장님 친절하세요. 바다 뷰 최고예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7월 말 매출을 집계해보니 정확히 1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00만 원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한 달에 1억이에요. 정말요? 그럼 이자 석 달치는 나온 거네요. 8월은 더 대단했습니다. 광복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내내 만실이었어요. 한 달 매출이 1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3년 안에 대출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도 밝아졌고 강릉 생활도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날씨 좋은 날 아침 경포대 해변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결정을 정말 잘했구나. 32년 월급쟁이로 살다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니. 7월과 8월 2달만 열심히 하면 1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성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9월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름 성수기가 끝났으니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줄어드는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9월 첫 주 평일 예약이 5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30개 객실 중에 5개요. 주말도 예전처럼 만실이 아니라 20개 정도만 찼습니다. 사장님, 9월부터는 원래 이래요. 가을 비수기거든요. 청소 담당 김 아주머니가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9월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보니 3,500만 원이었어요. 8월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여보, 이러면 적자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 이자 63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 고정비만 1,230만 원인데 매출이 3,500만 원이면 순이익은 2천만 원 남짓.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괜찮아요. 10월부터는 단풍철이니까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0월은 9월보다 더 나빴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바다를 찾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평일에는 서너 개 방만 차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평일 매출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객실 3개만 예약이 들어와서 하루 매출이 60만 원에 불과했어요.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급여는 괜찮으신 거죠? 야간 근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젊은 친구라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걱정 마세요. 월급은 제때 드릴게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0월 매출은 2,800만 원. 고정비를 빼면 1,500만 원 정도 남는데 거기서 저희 생활비까지 쓰면 빠듯했거든요. 11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강릉을 찾는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10개 방을 채우기 어려웠고 평일은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약이 총 5개예요. 나흘 동안 5개라니. 하루 평균 1개 조금 넘는 셈이었습니다. 객실 하나에 10만 원씩 받으니까 하루 매출이 5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플랫폼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겨울에 스키 시즌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입할 때 중개사 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겨울에는 스키장 손님들이 와서 괜찮다고 했었죠. 12월 초 대관령 스키장들이 개장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스키장 할인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숙박하시는 분들께 스키장 리프트권 할인 쿠폰을 드리고 조식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 한 달에 150만 원씩 쓰기 시작했어요. 경포대에서 숙박하고 스키장으로 출발하세요. 같은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사장님, 휘닉스파크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한 손님이 물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럼 좀 애매한데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겠네요. 그분은 결국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스키장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키장 바로 옆 숙소를 선호했어요. 평창이나 강릉 시내에 있는 리조트나 펜션으로 가는 거죠. 경포대에서 대관령까지 1시간이라는 거리가 애매했습니다.
가깝다고 하기엔 멀고 멀다고 하기엔 애매한 거리. 아침 일찍 스키장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손님들이 꺼려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경쟁 모텔들이 가격을 대폭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비수기니까 손님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덤핑을 하는 거예요. 옆 모텔은 평일 5만 원, 주말 7만 원으로 내렸더군요. 저희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일 6만 원, 주말 8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원래 평일 10만 원, 주말 15만 원이었는데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가격을 낮추니까 예약은 조금 늘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객실은 더 많이 팔렸는데 단가가 낮으니까 총 매출은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12월 매출을 정리하니 2,10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1,23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870만 원. 저희 부부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깨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20년 넘게 모아온 적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깨서 당장 급한 불을 끄자는 거였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적금을 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월은 더 참담했습니다. 설 연휴에 기대를 걸었는데 명절이라 오히려 강릉을 찾는 사람이 더 줄었어요. 사람들은 고향에 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니까 여행을 안 하는 거죠. 1월 한 달 매출은 1,500만 원. 고정비를 빼면 27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적자나 마찬가지였어요. 2월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난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리비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여름에 번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7월과 8월 2달 동안 번 2억 5천만 원. 그 돈이 9월부터 2월까지 고정비와 생활비로 거의 다 빠져나간 거죠.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에 4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았어요. 여름 2달 벌어서 나머지 10달을 버티는 구조인데 고정비가 너무 커서 결국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가장 큰 실수는 대출이었습니다. 13억을 빌렸으니 월 이자만 630만 원. 1년이면 7,560만 원이 이자로만 나가는 거예요.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이자만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초 저는 마침내 적금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5천만 원을 찾아서 당장 급한 고정비를 메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몇 달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경포대 해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여름엔 그렇게 사람이 많던 이곳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계절성. 이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됐어요. 여름 2달 빼고는 장사가 안 되는 입지. 스키장은 너무 멀고 봄, 가을은 애매한 위치. 저는 이 모든 걸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텔을 매입할 때 봤던 매출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7월 1억 2천만 원, 8월 1억 5천만 원. 그 숫자에 현혹되어 나머지 10달은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연평균 매출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평균을 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2달만 대박이고 나머지는 최악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이러다 집까지 잃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년 여름까지 버티면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틴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까? 2022년 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번 여름만 잘하면 된다고,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3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케팅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인터넷 광고비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지금 돈이 얼마나 없는데 광고비를 그렇게 써요? 손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투자를 해야 돼요. 네이버와 구글에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어요. 예쁜 객실 사진을 올리고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돌렸고요. 객실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몇몇 방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했어요. 또 침구류를 전부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4월과 5월도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6월만 되면, 7월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6월 초 예약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작년 같으면 이맘때쯤 이미 주말은 예약이 꽉 찼는데 올해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사장님, 요즘 경쟁이 심해졌어요. 제가 인터넷 봤는데 경포대에 펜션이랑 게스트하우스가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야간 근무 직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작년에는 없던 숙소들이 잔뜩 생겨 있었어요. 깔끔한 펜션, 감각적인 게스트하우스, 심지어 캠핑장까지. 게다가 코로나 때의 국내 여행 붐이 한풀 꺾인 것 같았습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강릉 대신 동남아나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6월 매출은 5천만 원. 작년 같은 달보다 1,0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7월을 맞이했어요. 7월 첫 주 평일 예약률이 60%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같으면 평일에도 만실이었는데 올해는 10개 방이 비었어요. 주말은 그나마 나았지만 작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가격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주변 숙소들이 할인 이벤트를 쏟아내니까 저희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평일 9만 원, 주말 13만 원. 작년보다 2만 원씩 낮춘 가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리뷰였습니다. 어떤 손님이 작년보다 서비스가 별로예요 라는 리뷰를 남겼어요. 저희는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손님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 거죠. 아마 제 마음이 지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비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도 작년처럼 활기차게 웃지 못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만 하니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던 거죠. 7월 말 매출을 집계했습니다. 7,800만 원. 작년에 1억 2천만 원에 비해 4천만 원이나 줄었어요. 30% 이상 감소한 겁니다. 8월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기대를 걸었지만 예약이 작년만큼 차지 않았어요. 8월 매출은 8,500만 원. 작년보다 이 역시 4,50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여름 2달 동안 1억 6,300만 원을 벌었지만 작년보다 8,700만 원이나 줄어든 수치였어요. 게다가 올 상반기 동안 적금 5천만 원을 다 써버렸고 추가 시설 투자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9월이 되자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겨울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 게 뻔했거든요. 여보, 우리 이거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날 뿐이었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처음 저희한테 모텔을 소개해줬던 제오의 친구 소장님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이 안 좋아요. 게다가 금리도 올라서 대출받기 어려워졌고요. 솔직히 17억에 내놓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얼마에 내놓아야 할까요? 15억 정도로 시작해 보시죠. 그래도 사는 사람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억이면 대출 13억 갚고 2억밖에 안 남아요. 제가 투자한 18억 5천만 중에 2억만 건지는 거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는 없었어요. 10월 초 15억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소장님이 전화했어요. 선생님, 가격을 더 내려야 할 것 같아요. 14억 정도면 어떨까요?
14억이요? 그럼 제가 손해가.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모텔 사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결국 14억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12월 말에야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의 사업가였는데 가격을 더 깎으려고 했습니다. 13억 5천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2023년 1월 13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 13억을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3억은 그대로였고요. 제가 투자한 돈 18억 5천만 원 중에서 겨우 5천만 원만 건진 셈이었습니다. 순손실 13억 원. 그중 4억 5천만 원은 제 돈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3억에 이자만 월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2월 말 모텔을 인계하던 날 마지막으로 객실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꾸며놓았던 방들, 정성 들여 골랐던 가구들, 바다가 보이는 창문들. 1년 반 동안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58해를 살면서 이렇게 큰 실패는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할 수 있어요. 고마웠지만 막막했습니다. 환갑을 코앞에 둔 나이에 3억 원의 빚을 지고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걸까요? 2023년 3월 저는 다시 월급쟁이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야간 노동자요. 인천공항 근처 물류센터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택배 분류 작업이었어요. 58살에 하는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택배 상자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일인데 1시간에 수백 개씩 쏟아졌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처음 이 일을 구하러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인력소개소 사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고 놀라더군요. 대학에서 32년 근무하셨다고요? 왜 여기에 오셨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32년 동안 학교에서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일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일터에 나가는 건데도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행히 사학연금이 나왔습니다. 32년 근무했으니 월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제 물류센터 월급 180만 원, 아내 마트 월급 120만 원, 연금 250만 원, 합치면 월 6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했어요. 3억 원 대출의 금리가 연 3.6%였으니 월 90만 원씩 나갔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 쓰면 남는 돈은 360만 원. 그 돈으로 조금씩 원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대출 3억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아침에 집에 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낮 시간이라 잘 안 왔습니다.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계산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저녁마다 제가 아내 다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적응되면 나아질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환갑을 앞두고 이렇게 힘들게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는 겁니다. 모텔을 운영할 때는 매일 불안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몇 명 올까? 이번 달 매출은 얼마나 될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지? 그런 걱정이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한 만큼 정확히 월급이 나왔어요. 밤새 고생해도 매달 180만 원은 확실하게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6월 어느 날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같이 일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5살 되신 김 씨였는데 이 일을 5년째 하고 계셨어요. 형님, 이 일 5년이나 하시면 힘드시겠어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분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일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9월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제 근무 태도를 인정해줘서 조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20만 원 올라서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동현 씨, 연세에 비해 정말 성실하게 일하세요. 택배 분류도 정확하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장이 되니까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고 작업 속도를 조율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역할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이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계산이 정확하고 손님 응대가 친절하다며 우수사원으로 뽑혔어요. 상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날 아내가 집에 와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보, 나 칭찬받았어요. 30년 만에 받는 칭찬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잘했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모텔 할 때는 매일 스트레스로 입맛이 없었는데 이날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12월 말 1년 결산을 해봤습니다. 대출 원금을 3,600만 원 갚았어요. 남은 빚이 2억 6,400만 원. 아직 멀었지만 확실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모텔 할 때는 매일 우울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며 살았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빚이 줄어드는 게 보였고 아내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쓰러졌지만 일어섰고 무너졌지만 재건하고 있구나. 59살의 재출발.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10년 동안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빨리 씻고 밥 먹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오늘 출근 준비하느라 고생이네요.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024년 봄, 저는 60살이 되었습니다. 환갑이에요.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겠지만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없었죠. 조촐하게 아내와 둘이서 케이크 하나 사서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56살에 시작한 모텔 사업, 59살에 다시 시작한 노동.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가 속았던 숫자였습니다. 연평균 매출. 모텔을 매입할 때 부동산 소장님이 보여준 숫자가 그거였어요. 월 평균 5천만 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월 평균이라는 말 속에는 7월과 8월의 대박이 다른 10달의 참담함을 가려버리는 마법이 숨어 있었어요. 평균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다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물어봤어야 할 건 이거였어요. 한 달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7월 얼마, 8월 얼마, 9월 얼마. 12달을 다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알았을 거예요. 7월과 8월 2달이 연 매출의 절반이고 나머지 10달은 거의 쥐꼬리만 한 돈을 번다는 걸요. 1년 중에 2달만 흑자고 10달은 적자라는 걸요. 두 번째 실수는 고정비를 너무 가볍게 본 겁니다. 월 1230만 원. 대출이자, 인건비, 관리비. 이게 한 달도 빠짐없이 나간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어요. 여름 한 달에 1억을 벌면 8달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죠. 하지만 계산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살 돈이요. 저희 부부 생활비, 병원비, 각종 경조사비. 그런 것들은 아예 빼먹고 계산했던 겁니다. 결국 여름에 번 돈이 겨울 고정비를 감당하고 나면 저희 생활비는 적자였어요. 그걸 메우려고 적금을 깨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팔았죠. 세 번째는 입지 선택의 실수였습니다. 경포대 바닷가. 여름에는 최고의 입지예요. 하지만 봄, 가을, 겨울은요? 특히 겨울은 재앙이었습니다. 대관령 스키장이 1시간 거리라는 게 문제였어요. 가깝다고 하기엔 멀고 멀다고 하기엔 애매한 거리. 스키장 가는 사람들은 스키장 바로 옆에 묵고 싶어 해요. 당연한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 제가 평창이나 용평 근처 펜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름은 좀 약해도 겨울에는 스키 시즌으로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사계절 관광지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투자한 거예요. 1억 원. 32년 일한 대가로 받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모텔에 넣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분산이에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무시했어요. 퇴직금 1억 중에 5천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첫 겨울을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급하게 헐값에 팔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대출이요. 13억이라는 거액을 빌린 게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빚은 무서워요. 사업이 안 되어도 매달 이자는 나가거든요. 그 이자가 목을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대출을 7억 정도만 받고 작은 모텔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규모는 작아도 고정비가 낮으니까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욕심이 화를 불렀던 겁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텔 사업을 결심한 이유가 뭐였는지요. 처음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 결혼 자금, 아내와의 여유로운 노후.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니 욕심이었습니다. 32년 월급쟁이로 살면서 한 번도 사업가가 되어본 적 없는 제가 환갑을 앞두고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펜션 사장님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30년 직장 경력이 사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월급쟁이 마인드가 발목을 잡았죠. 안정적인 수입에 익숙해진 사람이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계절성 사업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여름 2달 대박, 나머지 10달 쪽박. 이 변동성을 감당하려면 큰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해요. 저처럼 빚으로 시작한 사람은 절대 버틸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뭘 할까요? 모텔 사업은 안 합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 안전한 예금을 들고 연금 250만 원으로 조촐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제 분수에 맞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퇴직금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계절성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연평균 매출에 속지 마세요. 월별 매출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고정비를 철저히 계산하세요. 생활비까지 포함해서요. 입지를 신중하게 고르세요. 사계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요. 무엇보다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한 절반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그게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4년 동안 4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신 얻은 것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작더라도 안정적인 것, 큰 이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이 진짜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의 저는 물류센터 야간 조장입니다. 월급 200만 원.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빚은 줄어들고 있고 아내는 건강하고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2025년 12월 저는 지금 60살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도 2년 반이 넘었어요. 여전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환갑이 지난 지 8개월이 됐지만 아내는 아직도 매달 초하루마다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여보, 오늘 은행 다녀왔어요. 대출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 됐대요. 정말요? 벌써 절반 가까이 갚았네요. 2년 반 동안 1억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나간 덕분이에요. 이제 절반만 더 가면 빚에서 해방됩니다. 계산해보니 5년 후면 완전히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 65.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70 전에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요즘 작은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예전에는 모텔 일로 주말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편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현아, 너 요즘 뭐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야간 근무지만 괜찮아.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선택, 제 실수,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요.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너졌어도 재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56살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실패했어요. 4억 5천만 원을 잃고 3억 원의 빚을 졌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60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5년 후 빚을 다 갚고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사는 것, 가끔 친구들 만나 차 한잔하고 주말마다 공원 산책하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인생은 길어요. 하지만 그 긴 인생을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퇴직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걸 한 곳에 다 걸지 마세요. 큰 성공보다 작은 안정이 훨씬 소중합니다. 화려한 꿈보다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에요. 계절성 사업은 특히 조심하세요. 여름 2달 대박에 속지 마시고 나머지 10달을 견딜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저는 실패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고 빚을 갚아가고 있고 희망을 품고 있어요. 60살에 새 출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밤이 되면 물류센터로 출근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내가 끓여준 국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도 300만 원을 갚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처럼요.